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한 뿌리였다며 단일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당무 개입 차단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일화 논의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단일화는 마지막까지 아마 살아있는 카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판세에 비춰볼 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인데 예컨대 지금 보면 그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한다 그러면 단일화라는 그 과정 없이도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승리 방정식이 단일화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버텨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판세에 따라서는 단일화로 갈지 아니면 3자 구도로 갈지 이 부분은 이제 판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내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이준석 후보는 줄곧 단일화를 하려면은 자신으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혹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흘러가는 비율보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흘러가는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이준석 후보의 편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만 40세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단일화에 목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본인의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이런 지금 단일화 그 국면에서 본인이 지금 뭐 황교안, 이재명 이런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하라 이런 조롱 섞인 언행을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 확장성의 한계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젠더나 아니면 세대의 그 확장성의 한계는 본인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완하기보다는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혁신당을 국민의힘 아류라고 규정을 하면서 두 후보가 내란 단일화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게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 보수 단일화가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견제권에 들어왔죠.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애써 약간 무시하는 듯한 무시라는 게 이제 인격적 무시가 아니고 세력 무시하는 듯한 이런 대우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런 그 어떤 판세 변화가 있었죠.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저런 견제를 통해서 내란 단일화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일화로 인한 어떤 효과가 반감되는 듯한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세를 이준석 후보가 뺏어갈 것을 대비하는 부분이 있죠.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준석 후보에게 찍게 되면 마치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내란을 묵인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줌으로써 본인으로부터 이탈되는 표를 최소화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긴장하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이게 내란 단일화다. 그러니까 이 둘 세력이 합쳐봤자 지금 내란 프레임 안에 좀 가두려는 이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내란 단일화라는 프레임은 그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그 선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과는 절대 단일화 안 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했던 얘기에 본인 스스로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1은 2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과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단일화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중도 확장성의 한계라든지 젠더 세대 확장성의 한계를 혹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는 그 부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방 유세 열심히 하시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올라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배경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보수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토론 이후로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초반부터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좀 강조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진보층의 결집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선거의 성격,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일정을 돌던 와중에 당사로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단일화 가능성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사전 투표가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루 전인 28일까지로도 지금 2차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27일 날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단일화 등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능력의 측면이 아니고 선거 판세상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로 계속 뛰는 것이 맞는지 언제 드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것은 TV 토론의 본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28일부터인데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를 선택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단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에 들어갈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수직적 당정 관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카드가 좀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물밑으로 얘기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낼 카드는 없어요. 또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새싸움에서 입은 내상이 있거든요. 그 내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력이 어떻게 붙어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몸집이 불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 설사 만약에 합당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몸집 차이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처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사실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친한계가 좀 움직임이 있고 나머지 친윤계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붙이는데 친윤계라고 활동했던 분은 있을지언정 지금 일사불란한 계파로 활동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변화가 다른 대우라고 볼 여지는 없잖아 있죠.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마지막 변수가 지지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6%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는데 모레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지지율 흐름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격차, 다자대결 격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단일화를 위해서는 그 양자대결의 수치가 붙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대결에서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양자대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했을 때 사실상 그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일화의 명분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과거를 떠올려 보더라도 2012년 안철수 문재인 사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사례만 보더라도 두 후보들이 다 모두 단일화를 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뭐 이회창,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로 이어졌던 걸로 봤을 때 지금 저 정도의 단일화 수치로는 사실상 지지율의 흐름상 양자 대결에서 좁혀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자 대결 수치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자 대결 조사이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내 경선 당시에 아마 그 각 경선 후보별로
양자 대결 수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경선 당시에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양자 대결의 가상 대결이죠. 그 수치하고 그 이후의 수치하고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지지하거나 약간의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이런 민심이 실제 나타나지 않다가 특정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각종 이슈에 대한 공방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뭐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경제 무능의 이런 프레임이 좀 붙어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간에 있었던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박수 쳐줬던 이 부분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 그다음에 이제 신뢰 문제도 있죠.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말씀들이 우리 국민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화되게 되면 저는 그 점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점화 계기는 단일화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는 사표가 안 될 수가 있구나라는 민심이 만약에 작동하게 되면 사실은 저런 단순한 수치보다는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에 가 계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반발 기류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게 최종 메시지가 아니고 그 중간 메시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통분리 이런 사실 당헌 개정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만약에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유인책이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부분도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띄워주고 당신은 미래에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어느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낼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랜 B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 본인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금 견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상 이준석 후보가 적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이탈을 부추긴다면 사실은 3자 구도로 가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플랜 A, B에 대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한 의원은 이런 분이 우리 당대표였다니 뭐 아예 하와이에 정착하셔라 이런 강한 비판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친한계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하는 내용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뭐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잘못된 국정 운영에 과연 친윤 세력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걸 시정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후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같이 내왔었거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남아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전 시장은 30년 동안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봤지만 이 기득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밖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두 분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같은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 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 시흥 유세에서 했던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 발언과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지금 가장 뜨거운 공방 이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흥 웨이브파크,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실패한 치적인데 그거를 지금 자랑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자랑한 거를 꼬집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웨이브파크를 유치해온 게 왜 실패고 왜 잘못한 거죠? 사실 거북섬이라는 인공섬을 조성해서 거기에 뭔가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아닌 전임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들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거북섬이라는 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거북섬을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뭔가 관광 유치 산업을 못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부산 기장군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행정 절차 때문에 문제가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 행정을 통해서 인천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끌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웨이브파크 하나로 인해서 거북섬 경제가 다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 그럼 다른 것도 끌어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북섬을 살렸어야지라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재명 도지사 당시 입장에서는 이미 조성된 거북섬에 대해서 이미 유령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해 온 건데 그거 하나로 못 살렸다고 웨이브파크 왜 유치해 왔냐 이거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아니 이거 유치한 게 왜 잘못이지? 다른 것도 더 많이 유치해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렇다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그 웨이브파크 지금 현 실태를 정확히 알고 지금 유세 현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뭐 현 실태, 그러니까 이 웨이브파크 하나만으로 거북섬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파악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지사 때 본인이 이 거북섬이라는 곳에 사실상 경제가 죽어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자신이 했던 것처럼 신속 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유치해 왔다면은 지금 거북섬이 아직도 죽어 있을 리 없다라는 생각 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거북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국민의힘이 더 큰 책임과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서 호텔 경제학 실패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게 이제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예. 거북섬의 인공섬인데 근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웨이브파크라는 것이 축구장 23개의 크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메인 레저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 시설을 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관공서라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죠. 이 정도의 상업 시설을 지면 됐겠다.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업 시설 여러 가지 이제 상가를 지어놨다는 거고 이 상가가 사실은 과잉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87%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를 빨리 해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인허가권 행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연히 인허가 돼서 들어온 상가 지어진 그 상가를 분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권을 적절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나아지겠죠. 더 나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레저 시설을 유치했는데 그럼 다지. 왜 이게 지금 분양이 분양 다 되고 이게 공실도 없다 해서 내가 무슨 책임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허가권을 준 지자체장에게 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웨이브파크, 그러니까 계획과 달리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 상인들 속 터지게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공방전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계속 그 선거 기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원래 이준석 후보가 그 SNS 글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거북섬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거북섬 웨이브파크라고 정정을 했거든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이라는 것 자체도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인공섬을 조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거북섬은 경기도지사 다른 그 국민의힘 출신들이 한 것이고 웨이브파크를 유치해 온 것이라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런 공격들을 한 겁니다. 저희 뭐 웨이브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건전한 비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더 키우고 뭔가 비난의 화살을 더 맞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거북섬 사업 그러면 맞는 말씀이에요. 거북섬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 해양 레저 시설을 짓겠다.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가 이제 양해각서를 맺은 건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맥락을 분석해 보면 거북섬 사업 중에 그 인공 파도 타기 그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맥락을 살펴보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오신 분인데 그럼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건 맞죠. 그러나 거북섬 사업을 거북섬 그 인공 파도 타기 사업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고소고발을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을 안 하고 더군다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이제 하지 말자라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사법기관이 해결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게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은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맥락이란 단어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글은 맥락상 뭔가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거북선 전체를 마치 기획했던 것으로 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